네, 안녕하세요. 정현석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제가 항상 영상 초반마다 자꾸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사실 업무가 너무 바빠서 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영상을 녹화하는 것 자체를 생각할 수 있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지금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이 전국에 있는 법원들이 휴정 기간을 지내게 되거든요. 보통 법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이때 같이 쉽니다. 그래서 저는 이 휴가 기간에 좀 영상을 많이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네, 감사하게도. 사실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구독자 수 같은 거 별로 신경도 못 썼는데, 뭔가 댓글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계속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는 정도로 이 채널을 유지를 했었는데,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더라고요. 항상 영상을 올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휴정 기간 동안에 조금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소년범죄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실 여러분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소년범죄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다른 범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정보가 많지 않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뭐 인터넷에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정보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소년범죄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변호사나 아니면 법률 전문가들이 뭔가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변호사를 선임을 하려면 나름대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경제적인 자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소년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 소년범죄에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보다는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도 사건을 많이 처리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대가를 지급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기도 어렵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님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결국에는 사업이고 뭔가 경제적인 대가를 주고 받을 수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이 소년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은 이른바 국선 보조인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업무를 많이 경험을 쌓게 되거든요. 국선 보조인이 뭐냐면 일반 성인범죄 사건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 있는 가정법원에 이 국선 보조인 명부라는 게 있어요. 물론 변호사가 먼저 신청해야 됩니다. 저도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가정법원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을 하게 된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현재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선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법률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국선 보조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변호사님들께 이 사건이 배당이 돼요. 그래서 저도 서울가정법원의 국선 보조인 명부에 들어가 있어서 1년에 한 5건 정도 이 소년범죄 사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선 보조인 명부에 올라가고 나서 지금까지 처리했던 사건은 대략 한 20건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사실 뭐 1년에 그렇게 많은 사건이 배정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년범죄 사건에 조금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업무가 배당이 많이 되면은 조금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국선보조인 명부에 많은 변호사님들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제 공평하게 사건을 배당을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시간이 꽤 되다 보니까 제가 처리한 사건이 한 20건 정도는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뭐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자문을 드리는 경우는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죠. 뭐 그건 한 100건 이상 될 것도 같습니다.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건들에 비추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정보 내지는 도움이 될 법한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인 검색어로는 전달되지 않은 정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아마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내 아이가 지금 현재 비행을 저지르고 있거나 비행을 저지를 것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느끼는 부모, 혹은 실제로 내가 비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 학생, 둘 중에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루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사건을 처리를 하면서 느꼈던 내용,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이 소년 범죄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제가 실제로 이 소년들에게 전달해 줬던 제 나름의 조언들,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전달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선 첫 번째. 소년범죄의 유형. 사실 이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 범행이라고 하지 않고 비행이라고 하거든요. 소년보호 사건에서는. 뭐 범행이나 비행이나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 때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뭐 두 개 알아서 제가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비행의 경우에는 굉장히 성인 범죄처럼 다양한 범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막상 경험을 해보면 일정 범위 내로 유형화되어 있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절도, 뭐 화장품, 오토바이, 자전거, 뭐 지갑 같은 거 훔치는 경우도 있고, 지갑을 훔치는 경우보다도 사실 지갑의 경우에는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를 주워가지고 본인들이 써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들을 형사적으로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라고 하거든요. 뭐 물론 법적으로 봤을 때는 절도와는 다른 범죄입니다만 뭐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도, 두 번째는 폭행. 주로 지인 관계에서의 폭행이 많아요. 학교 내에서 서로 어떤 위계 질서가 형성이 되죠.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더 심한데, 여자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런 위계 질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절대. 동갑내기들 사이, 교우들 사이에서의 어떤 폭행. 그리고 보통 이 폭행이라고 하는 건 서로 싸우는 경우보다는 일방적인 폭행이 많아요. 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한번 흔히 말하는 맞짱 떠볼 만한 상대끼리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폭행 행위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데, 사실 어찌 보면 비열하죠. 자기하고 싸워서 비등비등할 만한 사람이랑은 싸우지 않아요. 보통 자기보다 약한 아이들을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괴롭히거나 폭행을 해서 돈을 뜯어가거나, 이른바 요즘 말하는 흔히 말하는 빵 셔틀 막 그런 것들이죠. 그런 일진들의 폭행, 그런 폭행 범죄가 있고, 세 번째로는 사실 이게 좀 심각한 부분인데 성범죄가 있어요.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성범죄에 저지르지 않는 거 절대 아니고요. 성인들의 성범죄가 심각한 것만큼이나 근래에는 청소년들의 그 성범죄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뭐 강간 당연히 있고요. 강제추행, 뭐 카메라 촬영, 또 성매매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릴 건데, 일반적인 성범죄랑은 약간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 강간, 강제추행, 뭐 카메라 촬영 이런 것들은 주로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성매매는 아주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안에서 성인 범죄처럼 포주가 있고요. 실제로 성매매를 하는 여자아이들이 있고요. 그 성매매 소년과 이 성매수남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들 사실 좀 문제거든요. 이 아이들이 이 플랫폼 내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 플랫폼 사업자를 다 알아요.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영업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 좀 문제입니다. 여튼 크게 소년범죄의 유형을 분류를 해보면 이 3가지가 있다. 절도, 폭행, 성범죄. 자, 그러면 이런 소년범죄의 원인은 무엇인가? 사실 원인도 어느 정도 유형화가 되거든요. 제가 처리했던 사건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런 걸 유형화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원인을 가진 비슷한 유형의 이 소년 비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어떤 공통적인 특성을 말씀드리자면은, 절도범죄의 경우에는 당연히 경제적인 궁핍이 있기 때문이겠죠. 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도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충동조절 장애가 있어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인하고는 다르게 내적인 성숙이 뭐 성인만큼 이루지는 못했기 때문에 가끔씩 내가 필요한데 부모님이 사주지 않아. 그럴 때 점포의 주인이 보고 있지 않으면은 자기도 몰래 집어가지고 자기 가방에 넣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친구들은 CCTV에다 걸리죠. 올리브영이나 마트 뭐 이런 곳에서 샵리프트라고 하죠. 물건을 훔쳤을 때 심지어는 주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이 아이가 어떤 특정 점포에서 CCTV에 걸려가지고 경찰에 신고가 돼서 경찰서 지구대에 가서 이 가방을 뒤져보면은 이 점포에서만 훔친 게 아니라 물건이 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건 어디서 훔쳤냐? 라고 물어보면은 아까 어디서 가지고 왔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점포 주인한테 전화를 해봐요. 담당 경찰관이. 그러면은 그 주인은 이게 도둑 맞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경제적인 가치가 되게 큰 물건을 훔치기보다는 자기 일상생활 속에서 갖고 싶었던 것, 그렇지만 살 수 없었던 것, 그런 것들을 몰래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지갑이 두둑한데 부모님이 용돈도 많이 주고 해서 지갑이 두둑한데도 불구하고 윤리의식이 결여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물건을 훔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얼마나 중한 범죄인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로 훔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훔쳤을 때
저 사람이 모르네? 사장이 모르네? 이거 되게 흥미진진하다, 재밌다 라고 하면서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절도의 원인은 그 정도가 있어요. 그 다음 폭행. 폭행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래 집단에서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폭행을 저지르는 경우입니다. 보통 누군가를 때린다고 해서 자기한테 큰 이익이 오지는 않죠. 나아가서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일진이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일진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아이들이, 일반적인 아이들이 걔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거나 걔한테 불편한 행위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불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편한 감정을 배설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본인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폭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정서적으로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성인들 사이에서 본인들의 지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싼 시계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준다거나, 비싼 자동차를 가지고 나와서 친구들한테 보여준다거나 하면서 내가 너보다 한 수 위야,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라고 과시하듯이, 아이들 사회에서는 어떤 피지컬한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이 본인들의 지위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실제로 아이들 사이에서는 힘센 아이, 싸움을 잘하는 아이, 그런 아이들이 그 또래 집단 내에서 인정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목적으로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어떤 지위의 확인을 더 넘어서서 강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정도로 폭력이나 협박을 가해서 재물을 강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흔히 말하는 우리 빵셔틀, 그런 일진들이 아이들 때리고 협박을 해서 물건을 강취해가는 것, 이런 것들이 폭행하고 이어지죠. 그래서 이 어떤 폭행의 원인은 본인의 집단 내에서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가져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성범죄. 성범죄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잘못된 성적 윤리, 성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언론에서 확인이 되는 아이들의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인 범죄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가학적인 행위들도 나타나거든요. 아이들이 그만큼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직 윤리의식, 성의식이 미숙하기 때문일 수가 있거든요. 그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많은 인터넷에 있는 음란물들, 가학적 성행위를 담은 음란물, 요즘에는 동성간 성폭행도 아이들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기숙사 내에서 남자아이가 남자아이를 성폭행한 경우죠. 이런 것들을 과연 어디서 봐왔겠는가. 사실 무분별하게 퍼져있는 건강하지 못한 성적 콘텐츠가 아이들을 올바르지 못한 길로 인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습니다.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촬영 등과 같은 이런 성범죄의 경우에는 미성숙하고 불건전한 성적 윤리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성매매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가출과 결부됩니다. 가출은 사실 이 소년범죄의 온상바 같은 곳이에요. 가출을 하는 순간 그냥 범죄에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어떤 이 청소년이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한다, 내지는 매일매일 저녁에는 집에 들어가야 하는 나름대로 루틴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성매매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면 언젠가 밤에는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늦기 전에 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매매를 할 만한 겨를이 많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일단 가출을 하게 되면은 숙소가 달라지죠. 집에서 자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가서 다른 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아이가 숙박업소에 가서 잠을 잘 수가 있을까요? 안 돼요. 숙박업소에서 아예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나름대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인터넷에 그런 가출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살다 보면은 남녀가 뒤섞여 살겠죠. 그 상태에서 보통 이 가출팸의 남자아이들이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자아이들에게 성매매를 시킵니다. 굉장히 폭력을 가한다거나 그렇다기보다 나름대로 역할을 주는 거예요. 이 남자아이는 성매매를 주선을 하고 포주죠. 여자아이들은 성매매를 해서 벌어오는 돈을 서로 분배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이런 범죄가 더 강력화돼서 성매매를 미끼로 한 공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떤 인터넷 플랫폼 내지는 휴대전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성매수남을 구하고, 성매수남이 모텔에 가게 되면은 성매매를 하기 직전에 이 남자아이들이 그 모텔방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들어서서 성매수남을 협박을 하는 거죠. 사진 다 촬영하고 발갑에 껴서 촬영을 하고, 이 성매수남에게 너 미성년자 성매매했지?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다 뿌릴 테니까 알아서 해.
처음에는 100만원, 200만원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커져서 계속해서 1000만원, 2000만원 가게 됩니다. 그런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처리했던 소년범죄 사건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절도범죄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궁핍, 충동조절 장애, 윤리의식 결여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또래 집단에서의 지위 확인 혹은 강도와 결부되는 경우가 있고, 또 성범죄의 경우에는 잘못된 성적 윤리로부터 시작이 되거나, 혹은 성매매의 경우에는 가출과 결부된다. 이 정도로 이 범죄의 원인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건의 이 소년 범죄를 처리를 하면서 나름대로 느꼈던 공통점은, 이 비행소년의 경우에는 공통된 특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불안한 가정이었어요. 제가 처리했던 사건의 80% 이상은 전부 다 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만 살고 있는 거죠. 어머니와만 살고 있거나 혹은 아버지와만 살고 있거나. 특히 동성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성부모와 살고 있는 경우에는 비행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큰 것 같기는 합니다. 동성부모의 경우에는 성장 과정에서 느끼는 그 성적인 특성에 대해서 서로 터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성의 부모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딸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그 고민들을 아버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신체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에 이 비행 가능성은 조금 더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혼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경우, 또 잦은 거주지 이동, 이를테면은 부모 직업 때문에 아이가 계속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전학을 다닌다,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전학을 다닌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로도 계속해서 나가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비행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세상을 바라볼 때 다 각자 자기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인이라고 한다면 성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은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의 안경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굉장히 부모 의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아지 경우는 굉장히 주인을 의존하죠. 약간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개의 경우에는 막 주인한테 짖거나 주인의 말을 잘 따르지 않거나 이렇게 모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인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주인을 계속해서 찾고, 짖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 몇 시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아이들의 경우에도 일부 그렇게 강아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거든요. 부모한테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왜 가끔씩 인터넷 기사 보면은 아이들을 굉장히 학대하는 부모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여전히 계속해서 부모를 찾는 경우가 있죠. 부모가 없으면은 불안해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아이들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굉장히 의존적이고 부모의 사랑을 굉장히 갈구합니다. 부모의 관심을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많이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가정 내에서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통해 본인이 피해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서로 부모가 싸우는 경우도 있죠. 그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다른 삶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가족 외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친구가 있을 수가 있을 테고,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가 있을 수가 있을 테고, 때로는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학교가 이 아이한테 안정감을 주는 곳이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집에서 느끼지 못하는 안정감을 학교에서 느낀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할 테고, 그런 공부를 잘 할 테고, 학교에서 인정받을 테고, 예상외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의 학교의 현실은. 그래서 이혼이나 가정폭력 내지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가정 내의 안정성이 추구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본인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된다. 그게 주로 또래 집단이죠. 그런데 또래 집단은 다 미성숙한 집단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또래 집단에서 통용이 되는 그 논리, 폭력적인 논리, 혹은 아이들 사이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센 척해야 되는, 혹은 일진 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서 잘못된 이 비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비행 소년들 중에서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가출 소년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출하지만 않아도 비행의 수위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예요. 가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부 다 무너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행위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성인들보다도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사실 제가
사는 곳, 제가 거주 중인 곳 주변에 이런 번화가가 있어서 중간에 종종 나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몰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중학생 내지는 고등학생 또래가 다니는 아이들이 몰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똑같이 몰려있다고 하더라도 가출한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하고는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제가 직업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걸 느끼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출해서 모여있는 아이들은 느낌이 훨씬 달라요. 훨씬 더 흔히 말하는 어둠의 포스가 강하죠. 금세라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사회의 통제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가출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단순한 절도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매매, 강도, 강간 이런 범죄 이루어지고요. 심지어는 살인범죄까지도 이루어집니다. 가출한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화된다, 범죄가. 그래서 가출한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보통 소년부로 송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아이들은 보통 가출한 아이들을 잡아보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중에서 경한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부로 송치를 하되,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청에서 공소를 제기를 해서 형사재판을 열게 됩니다.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아이가 혹시라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 혹은 비행을 저지르게 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의 반응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늘상 하는 말이죠. 우리 아이가 원래 나 이렇게 나쁜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났다, 그래서 갑자기 일탈을 하게 됐다. 아니면 이 아이가 원래 이런 아이가 아닌데 요즘에 갑자기 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시적으로 일탈행위를 한 것 같다. 내가 잘 타이를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줘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통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행에 나아가게 된 원인이 오로지 친구 때문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또 부모님이 한 발 빼세요. 뭐 친구 때문만에 그랬겠습니까? 아이도 뭔가 잘못했겠죠. 아이도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럼 제가 좀 더 물어봐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이 아이가 이렇게 비행에 저질렀던 원인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잘도 몰라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가 잘 교육시켜 볼게요. 제가 데리고 잘 타일러 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사실 좀 질책을 합니다. 왜냐면 이 아이의 비행에는 분명히 원인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과는 필연적으로 다시 도출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당장 이 아이가 만약에 뭐 소년분리 심사원 같은 데 가서 한 달 동안 체류를 하면서 자유가 박탈되었을 때 그 고통이 뭔지를 인지를 하고, 어떤 징계나 처분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비행의 욕구를 억누를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처벌과 징계 효과는 일정 시간이 경과되면 희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어떤 욕구를 억누르고 있었던 힘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그 욕구는 다시 분출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이런 비행들은 결국 습성이 되거든요. 습성이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만약에 방향성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진다면 그때부터 남은 평생을 교도소에서 살아야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처리했었던 국선 변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피고인의 범죄 경력을 조회를 해봤더니 범죄 경력이 A4 문서로 10페이지가 넘어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분 나이가 한 60대인데 일평생을 교도소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사셨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행동 교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은 비행과 범행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인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의 비행을 유발시킨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원인을 찾아내셔가지고 발본색원 하셔야 돼요.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요. 아이가 대답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넘어갈 건가요? 끝까지 알아보셔야죠. 일반적인 질문으로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질문의 방법을 바꿔서라도 물어보셔야 돼요.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스스로 추리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인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원인을 제거를 해주셔야 이 아이가 비행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에 부모님께서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다고 한다면 제가 몇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이 아이들의 비행의 원인을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 카테고리 중에 하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첫 번째, 경제적 궁핍. 사실 경제적인 궁핍이 치명적인 요소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궁핍을 통해서 파생되고 있는 다른 문제가 뭐냐면, 보통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부모가 맞벌이를 한다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부모가 서로 따로 지낸다거나, 아버지는 이를테면 지방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어머니도 아이와 같이 살고 있기는 하지만 주중에는 계속해서 낮 시간 동안에 다른 곳에 나가서 야간까지 업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 부모가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 시간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애정결핍으로 인한 일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둘까요? 안 돼요. 지금 두 분이 같이 일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유지가 안 되는데 밥을 굶게 생겼는데 둘 중에 한 분이 일을 그만두겠습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이럴 때는 주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이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고 이 아이의 성장 과정 속에서 그 아이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가족이라도 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이웃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아이를 케어해 줄 수가 있겠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죠.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변에 이웃이라는 존재가 있어서 우리 옆집의 아이가 계속해서 외로워하더라. 옆집의 아이가 밥도 못 먹고 혼자 있더라. 그러면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서 밥도 한 그릇 먹이고 애들 잘 크고 있는지 뭐 이야기도 들어보고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 어디 놀러 갈 때 얘 같이 데리고 놀다 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용돈도 좀 지어주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기대하기 어렵죠. 여러분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예 모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옆집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웃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은 종교단체예요. 이 아이가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서 가는 거 여부를 떠나서 종교단체라고 하는 건 그나마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마지막 남은 이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들 사이에서는 서로 이웃처럼 친하게 가깝게 지내고 또 궁핍하게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내어주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이 종교적인 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보통 종교단체에서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에 좀 검증된 종교여야겠죠. 검증되지 않은 종교단체에 아이를 맡겼다가 아이가 더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크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검증된 흔히 말하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런 데 있죠. 그렇게 검증된 종교단체를 통해서 아이의 정서적인 유대감이나 정서적인 안정감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가족 내부 관계 문제로 인한 일탈.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찾아내야 됩니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도. 오히려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 속의 문제는 더 쉽게 발견이 됨에 비해서 가족들 내부에서의 어떤 그 인간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파악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오히려 더 대화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해서 아이에게 어떤 문제를 질문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어떻게든 단서를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파악을 해서 그 문제를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이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모님이 문제점을 파악을 할수록 그 문제점을 수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수정을 할수록 아이의 미래는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가족 내부관계 문제로 인한 일탈이었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보시라. 물어보시고 추정하시고 검증해보시고 어떻게든 원인을 찾아내셔가지고 이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다시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공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행소년의 경우에는 이혼 가정의 자녀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모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재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모의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원천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교육 시스템인 건데 과거에는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를 통해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우리 반의 아이 중에서 부모가 없는 아이 혹은 부모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아이 아니면은 부모로부터 소외된 아이가 있으면은 가정 방문도 하고 아이 데리고 가서 밥도 하나 사 먹이기도 하고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학습 지도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공교육 환경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사를 비난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 이 교육 문화는 철저하게 입시 위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반 내에 소외되어 있는 아이를 잘 케어한다고 하더라도 이 반의 성적이 좋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이 반 아이들의 진학률이 좋지 않는다면 그 선생님은 블레임 당할 거예요. 누가 블레임하냐? 학부모들이 블레임합니다. 먹고 살만한 집안의 학부모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이 부모의 공백을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의 이웃들이 이 공백을 채워주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결국에 제가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종교단체예요. 뭐 교회를 가시거나 뭐 성당을 가시거나 절에 가셔가지고 종교단체를 통해서 이 아이에게 결핍되어 있는 어떤 가족의 혹은 따뜻함, 배려받는 느낌 그런 것들을 부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종교단체는 은근히 이 무조건적인 애정을 종교적인 교리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모든 단체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단체가 다 굉장히 사랑이 가득한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나마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한번 잡아볼 수 있는 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윤리의식의 문제. 만약에 이 아이들의 비행이 윤리의식의 결여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어떤 사회적인 룰을 어겼을 때 그에 대해서 부과되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켜줄 필요도 있어요.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직 그 심각성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처벌을 받는다 혹은 감옥에 간다고 하는 것이 그냥 문장으로서만 받아들여지지 그 감옥의 모습을 대신 형사재판을 받는 모습을 본인의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 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수의 비행소년들이 소년분류심사원만 가도 굉장히 많은 교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이 있다는 거죠.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것은 이 소년보호 재판을 하기 위해서 대략 4주간 이 아이들을 소년분류심사원이라는 곳에 위탁을 해서 밖에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교육을 시켜요. 또 이 아이들의 정서 상태나 아니면은 성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교도소처럼 딱딱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 뿐이지 밖에 나갈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측면에서는 소년원이나 교도소나 소년분류심사원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이 윤리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피해자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기본적인 교육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합니다. 만약에 이미 비행을 시작했던 아이라고 한다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이 아이에게 공감해야 한다, 피해자를 공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백날 해봐야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이 사회의 규범을 어겼을 때 부여될 수 있는 이 처벌과 또 인생의 영향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형사재판 방청 혹은 교도소 견학 같은 것들이에요. 제가 사실 저희 사무실로 이제 실무 수습을 오는 그 의과대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을 데리고도 꼭 한번 가는 것이 형사재판 방청입니다. 형사재판 중에서도 형사합의부 사건, 형사합의부 사건이라고 하는 건 조금 중한 범죄들이거든요. 이 판사님 세 분이 함께 재판을 하는 사건인데 보통 형사합의부 사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이미 구속돼 있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재판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구속 피고인들은 법정에 들어오는 루트가 따로 있거든요. 교도관하고 같이 이제 포승줄 메고 들어와서 재판하기 전에 포승줄 풀고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제가 꼭 한번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형사재판 방청이나 교도소 견학이에요. 이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자기가 범한 그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견학 같은 경우에는 개인 차원에서는 견학을 신청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차원, 교장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그 담임 선생님한테 권유를 하셔가지고 이 아이들을 단체로 한번 교도소 견학을 한번 가보자. 죄를 저지른 학생이든 저지르지 않은 학생이든 교도소가 어떻게 생겼고 교도소 생활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번 견학을 하는 것이 분명히 인생에 도움이 될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윤리의식이 부족해서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사회의 규범을 어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 눈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더 몸으로 체감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행 소년을 자녀로 두지 않은 부모의 경우 혹은 자녀가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 내용들이 공감이 좀 안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 언론 기사를 보면은 소년 범죄에 대해서 너무 사회가 관대한 것이 아닌가. 아니 피해자들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소년범 쟤들은 또다시 풀려난다. 아니면은 끼키야 1년 2년 수년을 갔다가 다시 나온다. 이거 공평한 거냐 잘못된 거 아니냐. 쟤들도 무기징역 선고해라. 쟤들도 20년 선고해라. 처벌받게 해라. 대한민국이 썩었다. 판사들이 판결 잘못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다.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소년법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소년들이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에 비해서 너무 경한 처분을 받기 때문이죠. 그 부분에도 공감해요. 그들의 행위에 비해서는 경한 처분이에요. 그렇지만 이 소년들에 대해서는 특히 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의 구조적 차원에서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폭행치사죄를 저질렀다고 해보죠. 사람을 때려가지고 사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폭행치사죄로 만약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해보죠. 중학교 2학년이면 15살이거든요. 징역 10년을 선고받아서 수영생활을 하고 출소를 하게 되면은 만기 출소하면은 25살입니다. 자, 25살에 이 아이가 출소를 했어요. 이 아이는 그때부터 뭘 할 수 있을까요?
15살부터 적어도 성년이 될 때까지 학창시절에 배웠어야 될 지식,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는 능력, 감정의 표현 방법, 혹은 직업적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교육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뭐 교도소에 가면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부족해요. 교도소는 교육시키기 위한 곳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인 곳이기 때문에 15살짜리 아이가 10년 동안 수용생활을 하고 나와도 그 아이의 어떤 정신상태, 그 아이의 어떤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15살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5살의 정신상태를 가지고 사회에 내던져진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연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을까? 아니, 질문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죠. 또다시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없을까? 답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이 사회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적응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사람이 또다시 범죄에 이르게 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이 소년 범죄를 저지른 이 청소년들을 성인하고 동일하게 처벌시켜가지고 미성숙한 상태로 출소하게 하면은 결국 이 대한민국 사회는 시한폭탄 내지는 지뢰밭과 함께 살아가는 것과 동일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시간 동안은 되도록 사회 속에서 성장을 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이 소년법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 만약에 이 아이들이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미행을 저지르거나 혹은 좀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대한민국 사회가 더 이상 봐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형사처벌해요. 감옥 보냅니다. 성인하고 동일하게 처벌시켜요. 또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는 게, 아니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뭐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소년범에 대해서 경한 처분을 한다 쳐.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피해자도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처벌받는 거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벌에는 보통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응보의 기능, 또 하나는 예방의 기능이라고 봐요. 응보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를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회의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고,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야 너네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렇게 큰 처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범죄 저지르지 마 라고 하는 일반적 예방 효과와, 이 가해자 본인 야 너 범죄 저질렀으니까 이렇게 큰 처벌 받지, 그러니까 출소하면은 다음부터 이런 범죄 저지르지 마 라고 하는 특별 예방의 기능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소년범죄 이 가해자들에게 보호처분, 경한 보호처분을 하게 되면은 응보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효과가 있죠. 맞아요.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 법령과 이 대한민국 사회는 그 피해자가 가진 그 응보의 감정을 희생시켜서라도 비행소년들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이 대한민국 전체의 공익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들을 좀 희생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 대한민국 전체의 물관리를 위해서. 정리하면 이 소년범들에게 경한 처분을 하는 것,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혹은 교육시설로 보내서 이 아이들에게 비교적 경한 처분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착하고 너무 이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듦으로써 이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물관리라는 표현이 좀 약간 속된 표현이긴 합니다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소한의 수준의 양식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무조건 교도소에 보낸다거나 구치소에 보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갔다 와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게 지금까지 말씀드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 이 소년범들의 비행은 유형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원인도 일부 원인에 제한되어 있다. 두 번째,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비행은 반복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소년범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부여하지 않는 건 뭐 그들을 아끼거나 측은하게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라 최소한의 성장 과정을 보장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자면, 이건 제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항상 비행 소년들에게 해줬던 이야기예요. 제가 나름대로 진심을 담아서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줬던 이야기인데,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비행소년이시거나 뭔가 비행의 유혹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뭐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면 몸매 관리하죠. 뭐 어디 나가서 뭐 피트니스 대회 나가서 상 받고 싶으면은 몸 관리한단 말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식단 관리도 하고, 그런 것처럼 몸매도 관리를 하듯이 인생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작은 실수는 이게 용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큰 실수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미상론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큰 실수를 통해서 만약에 인생에 오점을 남기게 되면은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 범죄 경력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범죄 경력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말 아시나요? 처음이 어렵지 나중은 쉽다. 한 번 법을 어겨본 사람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법을 쉽게 어깁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사회의 룰을 어겨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번 룰을 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룰을 어기기가 쉬워요. 그만큼 여러분 인생이 잘못된 길로 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식단 관리하듯이 몸매 관리하듯이 여러분 인생도 관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출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가정환경 속에서 뭔가 가출에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사정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친구가 가출을 하라고 뭐 꼬드기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이미 가출을 해서 생활을 하는 친구가 야 우리 집에 와서 살면 돼 나와 그런 데서 살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가출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출하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최악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가출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아껴줄 것 같죠. 가족들이 해주지 못했던 다른 어떤 애정을 줄 것 같아. 뭐 나랑 함께 생활하는 친구 친하고 그 친구는 나의 어떤 마음을 잘 이해를 하니까 그 친구랑 살면은 적어도 지금 이 집에서 이 지옥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찌 보면은 아마존 정글에 맨몸으로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 안에는 수많은 맹수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을 잡아먹어서 배를 채우고 싶은 존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가출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출해서 저 같은 변호사를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출해서 굉장히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야. 가출해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가출팸들 내지는 가출하는 아이들이 모여 사는 곳에 주변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살 것 같지만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유유상종이야. 가출하는 사람 주변에는 가출하는 아이들과 함께 공생하고 있고 그들의 기생에서 뭔가 뽑아먹을 걸 뽑아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가출할 당시에는 분명히 충동적이었겠지만 가출한 이후에 망가지는 인생은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출하고 난 다음에 성매매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 이야기를 듣는 성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적어도 사건 처리한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요즘에는 초등학교 여자아이들도 성매매 유혹을 받아요. 성매매의 권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매수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제가 처리했던 소년보호 사건에 중학교 1학년짜리 보호소년하고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그 친구가 성매매 관련된 사건으로 입건이 됐거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너한테 이렇게 성매매 권유가 많이 왔을까? 원인이 뭘까? 라고 물어봤더니 굉장히 의아하다는 말투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요즘엔 다들 많이 권유받는데 초등학생들도 권유받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받기는 했었습니다. 아이한테 그걸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튼 성매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매매는 결국에 나의 신체를 도구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나의 몸을 팔아서 금전을 얻었던 거예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나의 몸을 다른 사람의 욕구의 객체로 팔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혹은 어쩔 수 없어서 가출팸의 오빠가 무조건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하게 될 경우 스스로 이 자기 혐오에 빠져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나는 알거든. 내 본인이 내가 육체를 팔았던 경험이 있다는 거를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적발되지 않아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 자신이 내가 성매매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성매매하지 않았던 인생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 가출하지 마라. 하다못해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집안 내에서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답을 가출해서 찾지는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어디 종교단체라도 가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어딘가에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은 청소년 쉼터가 다 있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파라다이스는 아닙니다. 제 업무 경험상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요. 그렇지만 가출보다는 가출은 아마존 정글에 맨몸으로 나가는 거랑 똑같다. 바로 잡혀먹힌다. 바로 수많은 야수들에 의해서 잡혀먹히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을 착취하고 여러분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가출을 해서 좋은 사람 만나겠다는 꿈은 버리세요.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폭력. 이 남학생들이 보통 폭력 행위 많이 저지르죠. 폭력은 스스로를 추악하게 만드는 행위예요. 지금은 이제
또래 집단에서 여러분들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조금만 뻑하면 주먹을 휘둘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폭행을 하니까. 무서우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여러분들의 지금 또래 집단의 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벗어나서 성인이 되면은 이 대한민국 사회의 룰을 따르게 되는데,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폭행을 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더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무서워서 여러분들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피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디다가 껴주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은 학교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 싫어도 거기서 계속 만나야 되는 존재이지만,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근처에 없을 거예요. 다 떠납니다. 다시 말해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사람이 되고 싶나요? 성인들의 사회에서는 폭력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한번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 폭력을 멈추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이 어렵지 나중은 쉬워요.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폭력이 반복됩니다. 국산 변호 사건을 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피고인들을 보면은, 특히 노년에 폭행죄로 기소된 피고인들 보면은 범죄 경력이 정말 화려해요. 범죄 경력이 화려한데 뭐가 화려하냐? 다 폭행 전과야.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폭행을 저지르는 거죠. 조금만 기분 나쁘면 폭행 저지릅니다. 사람 때려요. 자기 맘에 안 들면 사람 때려요. 술 마시면 사람 때려요. 계속 때려요.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감옥 가겠죠. 그분들의 범죄 경력을 보면 그래요. 그 사람들의 처벌 내역도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벌금 냅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내다가 나중에는 점점 이 범죄 경력이 누적이 되면서 당연히 법원에서도 처벌을 더 강하게 하겠죠. 계속 감옥 가요. 처음에는 징역 6개월, 그 다음 1년, 그 다음 2년, 3년 계속 가요. 그랬는데도 또 못 멈춰요. 나이가 70이 되도록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이 폭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국산 변호 사건 처리했던 피고인 범죄 경력을 보니까 범죄 경력만 10페이지라고. 여러분 인생 그렇게 개판 치고 싶으세요? 여러분 폭행을 멈추지 못하면 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 인생을 살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요. 여러분들 동년배들 사이 속에서는 폭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성인이 돼서는 절대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킬 수가 없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규범을 어겼다는 이유로 굴복당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 곳은 감옥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굉장히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영상 보고 있는 당신이 일진이다. 이 영상 보고 있는 이 당신이 뭔가 다른 사람 괴롭히고 빵셔틀 시키고 주먹으로 여러분들 또래 집단에서 군림했다라고 한다면 빨리 그만두세요. 군림하면 군림할수록 여러분들이 감옥에 갈 확률은 점점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렸는데, 사실 소년범죄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로서 뭔가 사업적으로 도움이 되는 분야는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제적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언을 드리고 싶어 하는 이유는, 굉장히 틀에 박힌 말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과거와 달리 이 대한민국 사회가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점점 냉정하게 변하고 있고, 가르침을 주지는 않고 책임만 강조하는 사회로 점점 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아이들에 대해서 가혹한 사회로 바뀌고 있어요. 학교 가면 뭐 하라고 합니까? 공부 잘하라고 하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소외당합니다.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진학이 본인들의 성과의 어떤 지표인 것인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사실 본인의 어떤 성과와 크게 관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선생님들 욕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런 사회 누가 만들었냐? 우리 부모들이 만들었어요. 부모들이 대학교 잘 못 보내는 선생들 블레임하고 학교 수업 못 따라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천천히 차곡차곡 가르치면은 못난 선생이라고 욕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배울 거 없다고 블레임하고요. 그래서 학원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저도 성장 과정이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심정이 뭔지 잘 알아. 뭐가 부족한 건지 사실 공감이 저는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기를 보냈거든요. 가정환경도 좋지도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름대로 크게 삐뚤어지지 않고 변호사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주변에서 저를 도와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중간에 자꾸 종교단체 이야기를 했는데 전 사실 교회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 가라는 거 아니고요. 어떤 종교였든지 종교단체를 통해서 도움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는 것이고, 사실 저는 저희 가족들이 해주지 못했던 수많은 부분들을 제 이웃들이 해줬어요.
제 친구의 부모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애정을 주시고 관심을 주시고 삐뚤어지지 않게 조언을 주셨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성장하고 있는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저처럼 도움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가끔씩 교도소 가서 피의자 접견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성장을 할 때, 제가 방황을 할 때 저를 주변에서 도와줬던 그분들이 없었으면은 내가 지금 그 피고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 자리가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그 방황했던 시기를 극복했는지 그것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행 소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이건 아니건 간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아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애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비행의 근원은 애정의 결핍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흔들리는 아이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준다거나 따뜻한 밥이라도 함께 사준다거나 이 마음을 베풀면 그 아이의 미래가 진짜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단 한 끼의 국밥 한 그릇에 이 아이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변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주시라. 애정을 베풀어 주시라. 큰 거 아니어도 돼요. 이 아이들에게 뭐 굉장히 막 인생을 완통하는 철학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마음만 하나만 보여줘도 이 아이는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 잊지 말아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만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